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오후 순서 시작합니다. 국내 확진자가 어제 하루 438명 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5,70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90%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어제 하루 47명 늘어서 모두 88명입니다. 사망자는 3명 늘어서 35명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생중계해드리고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쉽고 깊게 분석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베트남에 격리된 우리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을 파견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와 지역은 전 세계 111곳으로 늘었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외교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 인원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3개 팀 12명이 오늘 오전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 다낭으로 출국했습니다. 신속대응팀은 베트남에서 현재 격리 중인 우리 국민이 시설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희망할 경우 귀국을 돕는 등의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방역 차원에서 최근 입국한 한국 국민을 14일간 시설에 격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에 격리된 우리 국민은 모두 270여 명으로 주로 군사시설에 격리돼 있는데 시설이 열악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의심 환자와 함께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들도 구분 없이 격리돼 있어 감염 노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격리에서 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들어가시는 분들도 애로가 없도록 도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당초 850여 명이 격리된 중국에도 신속대응팀을 파견할 예정이었지만 우선 현지 공관 인력이 영사조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한국발 방문객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와 지역은 전 세계 111곳으로 늘었습니다. 입국을 전면 금지한 곳은 싱가포르 등 40곳입니다. 또 한국발 방문객의 격리 조치를 하는 지역은 38곳, 검역을 강화한 지역은 33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들 국가들이 자국 내 방역 시스템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진전되면 입국 제한이 많이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안 그래도 마스크 구하기 힘든데 더 비싼 값으로 판매하려고 사재기 하는 사람들, 또 불량 마스크 판매하는 사람들, 전 국민이 감염병과 싸우고 있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경찰이 마스크 매점 매석과 판매 사기 등의 혐의로 17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습니다. 박민경 기자입니다. 창고 가득 상자가 쌓여 있고 상자를 열자 보건용 마스크가 가득합니다. 전국적으로 마스크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을 이용해 마스크를 더 비싼 값으로 팔기 위해 사재기해둔 겁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전국 지방청과 경찰서에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 특별단속팀을 운영한 결과 오늘까지 일주일간 매점 매석 행위 등 모두 72건, 15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판매 유통업자 창고 보관이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판매량 신고 의무 위반이 13건, 공무원 현장 점검 방해가 3건 등이었습니다. 또 불량 마스크를 판매하거나 식품안전처에 판매량 신고 없이 해외 등으로 몰래 마스크를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마스크 판매 사기에 대해서도 93건, 2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나 맘카페, SNS 등에서 대량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불량 마스크를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적발 과정에서 확인된 마스크 639만 장이 신속하게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박광식 의학전문기자 함께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일단 확진 현황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438명이 늘어서 5,766명입니다. 숨진 사람은 공식 집계로는 35명입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까지 지역에서 사망자 관련 소식이 여럿 전해지고 있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35명에서 4명 더 늘어서 한 39명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쾌대 이 격리 해제된 사람은 0시 기준으로요. 어제 47명 늘어서 지금 88명입니다. 그리고 검사 중인 건수는 21,810건으로 어제보다 6,604건 줄어든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이뤄진 총 검사 건수만 보면요. 14만 6,541건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구가 어제 하루 동안 320명이 늘어서요. 4,326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확진자의 이 대구만 따졌을 때 75%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경북도 한 87명이 늘어서요. 861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15%입니다. 그러니까 대구하고 경북을 합치면 전체 확진자의 90%가 되는 셈입니다. 또 확진자의 그 어떤 역학조사별로 좀 살펴보면요. 확진자의 56%가 대구 신천지교회 관련된 사람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진자의 연령별로 살펴보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20대가 30%로 가장 많지만 더 중요한 거, 이 확진자 중에 숨진 사람만 좀 분석했더니 60대 이상이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고령의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이른바 고위험군 환자 중에 이제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이제 계속되고 있는 현상인 것 같은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사 건수가 좀 줄었다는 건 그래도 좀 좋은 뜻으로 볼 수 있나요? 일단 검사 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좀 의심되는 사람, 유증상자 숫자가 과거에 비해서는 좀 줄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지금 검사가 아직도 2만 1,000건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의 그 검사 양성률이 아직도 3%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 2만 1,000건 중에서 양성률이 한 3%에서 4%로만 계산하고 추정을 해도 아직까지 좀 확진자가 계속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교수님, 지금 박 기자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확산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 숫자는 조금씩은 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조금. 아직은 전 신중한 입장입니다. 여전히. 예. 왜냐하면, 지금, 2월 23일 심각 단계를 하고 지금 열 이틀째입니다. 내일 모레면 2주입니다. 그러니까 심각 단계면 그만큼 총력을 다해서 방역을 했는데 이 확산세가 아직도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90%가 대구 경북에서 5천 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심각 단계에서 총력을 다하고 했는데도 아직 늘고 있다. 뭔가 이 방역 조치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좀 신중한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어떤 지금 방역 조치 하고 있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평가해야 됩니다. 지금 거의 5천 명 넘는 환자들의 역학자료를 가지고 이 유행 모델링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감염 역학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유행 예측도 가능하고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역 조치들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효과가 있다면 좀 더 강화하고 없으면 새로운 조치들을 더 해야 되는데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측하는 것이 저는 바르다고 봅니다. 지금 단순한 숫자만 가지고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또 이제 대구 경북 이외에 서울 경기는 이제 100명을 넘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여러 군데 집단 유행이 철안 같은데 스포츠 댄스에서 꽤 많은 상당수의 환자 생기고 있고 또 여전히 생활치료센터가 오픈이 됐지만 여전히 2천여 명의 확진자가 자가격리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2차 감염자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볼 때는 저는 아직은 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겠습니다. 방역 대책이 조금 미흡하다고 사실 계속 지적을 해 오셨었는데 대구 경북 지역의 한해에서는 여전히 병상 문제인가요? 예, 병상 문제도 그렇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1번부터 30번 초기에 확진 환자 찾아서 동선 파악하고 접촉자 2주 자가격리하고 확진 환자 입원 치료하고 꼼꼼하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도 진행돼야 되는데 물론 대구 경북은 워낙 환자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신천지는 철저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타 지금 시도에서 지금 환자들은 그것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좀 그걸 좀 더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2,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아직 자가격리 중인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현재 생활치료센터에 이제 문제점들이 여러 있지 않습니까? 산속에 있다 보니까 응급 상황 처치가 어렵다. 그리고 의료진이 있지만 엑스레이나 심전도나 응급 검사라든지 치료하는 게 어렵다. 또 1인 1실 들어가 있으면 유사시에 또 응급조치 어렵다. 이런 문제들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다. 이거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평상시에 할 수 없는 조치들을 해야 지금 이것을 좀 증가세를 꺾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각 단계 이후에도 여전히 조금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게 계속 야전 말씀하셨는데 야전병원 같은 전시처럼 이렇게 긴급
대처를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해오셨는데 맞습니다. 네. 여전히 조금 미흡하게 보시는 거죠. 많이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게 워낙 이제 감염병 전문가시니까 이제 여러 경험이 있으셨는데 메르스 때와 비교하면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확진자 추세 같은 경우는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 우려할 만한 상황인가요? 그렇죠. 지금 메르스는 이제 제가 그 병원 감염 위주로 병원만 집중 관리하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종식이 됐죠. 근데 이 지금 코로나19는 병원 감염 이상 지역사회 감염이 빠르게 전파된다는 점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치료제 백신이 없다라는 측면은 동일하지만 지금 오늘 39명이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메르스 때 38명이 돌아가셨었거든요. 이미 메르스 사망자를 넘어갔습니다. 물론 확진자 수는 훨씬 많이 넘어갔죠. 그래서 이것은 빌 게이츠도 수일 전에 이제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는 그 큰 유명한 의학 잡지, 최고 의학 잡지에 썼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아마 한 세기에 가장 어려운 신종감염병 바이러스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쓰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 이상의 그 넘어 좀 과감하게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썼을 정도로 제가 겪기에도 저도 20년 동안 대여섯 가지 신종감염병을 겪었지만 사스, 조류독감,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까지 겪었지만 이 코로나19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병원체의 특성도 그렇고 전파력도 빠르고 백신 치료제 없다는 이런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그 이상의 평소에 하지 않았던 조치까지 생각해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까 지적해 주셨지만 생활치료센터가 문을 연 뒤에도 대구에서는 여전히 병상 문제가 좀 심각한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대규모 수용시설에 대한 필요성도 얘기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종교시설들에서 조금 그런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 아닐까? 이를테면 이제 신천지도 여러 시설이 있었고 네.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정부가 새로 질 수 없다면 조금 어떤 방식으로 급하게나마 지금 그 생활치료센터가 속속 열리는데 한 200, 300 이 정도로 하다 보니까 규모가 작으니까 확진자 자가격리 수가 줄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화는 계속 신규 확진자 생기니까. 사실 오늘 대구에서 군 병원도 이제 303병상 하지만 그건 중환자, 좀 중증 환자 위주고. 상황에 크게 도움은 지금 못 주고 있는. 물론 음압병실을 대규모로 하니까 중증 위중한 분들을 치료하는 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어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5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766명으로 어제에 비해서 438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88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사망 건은 자료보다 조금 증가를 해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은 37건의 사망 사례가 발생을 했고 좀 더 확인 중인 건이 있어서 추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발생 상황을 보면 69.4%가 집단 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산발적 발생 사례 또는 조사 분류 중인 사례가 약 30.6%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조사하고 분류를 하면 집단 발생 연관 규모는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신천지와 관련된 사례가 현재까지 조사 분류가 끝난 사례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59.9%,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로만 얘기한다면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발생이 69.6%로 가장 많고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집단 시설이나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발생을 확인하고 추가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봉화군 소재 푸른 요양원에서 현재까지 36명의 확진 환자가 새로 발생하는 등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새롭게 집단 시설을 중심으로 계속 발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미 오전에 발표된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인 경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 환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이에 따라 국민들께 개인위생 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실천을 계속 당부드립니다. 가능한 한 모든 모임 그리고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해야 됩니다. 특별히 폐쇄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종교 행사 등에 대한 방문이나 참석은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급 기관 또 기업 등에서는 온라인 근무, 재택근무 등을 적극 실시해 줄 것도 권고드립니다. 특별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집에 머무실 경우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적절한 운동 그리고 균형 잡힌 식생활, 위생수칙 준수, 주기적으로 환기를 실천하는 등 저희 질병관리본부와 그리고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대로 건강생활에 힘써주시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신 분들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 주시면서 집에서 충분한 휴식 가운데 약 3, 4일간은 경과를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증상이 계속될 시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콜센터 1339 또는 지역번호에 120을 더해서 각 지방의 콜센터와 또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동시에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중앙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서 호흡기 질환자와 비호흡기 질환자의 진료 구역을 구분한 국민안심병원을 전국에 가동하고 있습니다. 1339나 120 등에서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가지겠습니다.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질문 부탁드립니다. 오송 먼저 세 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님. 네, JTBC 윤재영입니다. 오늘 그 격리 해제자분들 47명으로 좀 많이 나왔는데 어떤 완치자들인지, 그러니까 어떤 환자들 중심으로 완치가 많이 됐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전부 다 2번 음성 나온 환자들인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증상이 나아져서 격리 해제는 아니고 퇴원한 환자들 몇 명 정도인지랑 이분들이 다 생활치료센터로 간 건지 아니면 어떻게 조치가 된 건지도 궁금하고, 국가지정 병상에 현재 입원 중인 경증 환자 몇 명 정도로 파악하시는지, 그리고 이분들을 다 옮길 대상으로 보면 되는 건지 파악된 만큼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경증, 중증 분류 지침에 기저질환자를 경증으로 분류했다가 지침 수정했다는 내용 있는데 확인 부탁드리고, 다른 혈압이나 이런 기준도 애매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니다. 예, 지금 총 4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격리 해제된 누적해서는 총 88분이 격리가 해제가 되셨습니다. 현재 이제 변경된 지침에 따른 격리 해제 기준은 퇴원 기준과 또 다르게 발병일로부터 3주가 지난 후에는 격리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없더라도. 당초는 반드시 이제 PCR을 통해서 음성 검사가 확인돼야만 되는데, 또는 격리 해제 기준 중에 하나는 3주가 다 지나지 않아도 PCR 검사를 통해서 음성이 확인이 되면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다 PCR 검사를 통해서 음성이 확인된 상태로 격리가 해제가 됐고, 지금 이제 변경된 지침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저희가 환자의 그 상태 또 외국에서의 문헌, 특별히 바이러스의 양 자체가 발병일로부터 거의 3주가 되면 바이러스 양 자체가 거의 발견이 안 될 정도로, 아예 발견이 안 되거나 의미 없는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지침 개정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거에 따라서, 그런 기준에 우리의 그 방대본의 코로나19에 대한 지침에 따라서 시행이 될 것이고, 따라서 앞으로는 검사 없이도 격리 해제를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와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검사 없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격리 해제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퇴원을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경증 환자도 그렇고 일부 이제 국가격리 입원 병상에 들어있다거나 환자의 중증도 분류 이전에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의 전원이라든지 병상의 재배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지금 특별히 이제 특별관리 지역인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좀 애로사항도 있고 왜냐하면 일단 환자분이 특정한 그 중증도를 이미 입원이 어느 정도 진행된 과정에서 재차 분류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지금 통계나 현황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나 다만 최소한 현재 입원 대기 중이거나 이제부터라도 분류가 되고 있는 건이 거의 2,000건 내지 2,000건이 좀 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음부터 연령 등 기저질환과 관련해서 중증으로 분류되는 고위험군의 경우는 적절한 국가격리 입원 병상이라든지 제대로 된 전달 체계에 이제 배치가 되고 또 경증 또 무증상 이런 경우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생활치료센터조차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오전에 중수본 브리핑 때도 들으셨겠습니다만 다음 주 중까지는 최대한 저희가 입원 대기 중인 분들 또 현재 대구 등 특별관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신천지 교도들과 관련된 검사가 거의 이제 후반부를 향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달 체계 자체가 문제없이 각 병원 또 시설 등에 이용하실 수 있고 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수치에 대해서는 좀 차후에 다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보분장 브리핑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저희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박 기자 일단 브리핑 내용 한번 짚어볼까요? 네, 전반적인 현황은 앞서서 저희가 얘기했던 거랑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언급을 한 것은요, 경상북도 지역의 봉화군 소재 푸른 요양원에서 현재까지 36명의 이 집단 확진 환자가 나와서 앞으로 이 집단 시설에서 계속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양상이라 우려가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히 이미 오전에 발표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경산 지역이 발표됐는데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 환자가 증가 추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일 기준으로 이 경북 지역의 신규 확진자 89명 가운데 73%에 달하는 65명이 경산에서 발병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이 조금 더 강조를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게 경산 얘기 이제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나왔었는데요. 특별관리구역 지정도 아까 발표가 됐었고 대구랑 가까운 지역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대구 변두리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상북도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네. 대구와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대구하고 이제 청도가 원래 지정됐다가 이제 경산이 추가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구와 연관돼서 이렇게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봉화 푸른 요양원에 36명 확진자면 상당히 규모가 크기도 하고 이제 의회는 봉화면 경상북도 굉장히 산간 오지라고 죄송합니다만서도 경치는 좋지만 상당히 산 속에 있는 데인데 거기서 갑자기 요양원에 36명이 생겼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감염자가 가서 방문하고 상당 기간 확산될 동안 몰랐다. 우리 청도 대남병원처럼 아무래도 요양병원이니까 고령자와 만성병 환자들이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증상이 전형적으로 안 나오고 폐렴이나 좀 호흡곤란 있고 심한 상황에서 발견되다 보니까 갑자기 36명이 발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추정이 되면서 좀 걱정이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이 중환자가 있으면 빨리 우리가 청도 대남병원 때 조금 중환자 치료를 좀 큰 병원으로 옮기는 걸 늦추다 보니까 사망자가 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빨리 상태 파악을 해서 좀 중증 전문 병원 치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36명 숫자도 많긴 하지만 이 요양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청도 대남병원도 정신병동에서 환자가 많이 나왔었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모여 계신 곳에서 이런 숫자가 나오니까 좀 더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경상남도에도 그렇고 몇 군데 요양원이 계속 지금 집단 발생들이 크고 작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한 것은 현 코로나19 유행 이 시즌 동안은 요양병원이 고령자 만성병, 치매, 각종 뇌졸중
고위험군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요양병원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열이나 기침 있는 분은 당연히 안 되고 아주 건강한 사람을 통과시키되 이제 다 기록을 남겨야 되고 손 씻기나 위생을 철저히 시키고 그 안에 환경도 청결히 하는 것을 요양병원 원장님들이 지금 챙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또 다른 요양원들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소규모 집단 감염으로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봉화에서부터 철저하게 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브리핑 중에 어제 하루 이제 격리 해제 47명 나왔는데 내용이 네. 격리 해제가 이제 다 치료가 되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물론 이제 격리 해제 후에 뭐 재활성된 분이 한 분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격리 해제 후에도 2주 정도까지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지금 2월 18일 날 우리가 31번째 그 신천지 교도 이후에 지금 확산하면서 환자가 많이 증가됐고 지금 2주가 지난 시점에서 이제 그 중에서 회복한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다수 지금 이제 격리 해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격리 해제하는 분들은 나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수님 잠시 뒤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네, 중계차 연결해서 지역별 확진 현황 짚어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이제 누적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생활치료센터가 운영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구시청 연결합니다. 이재민 기자, 추가 확진자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대구 경북에선 오늘 0시 기준으로 40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320명, 경북 87명으로 대구 경북의 누적 확진자는 모두 5,1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도 늘고 있는데요. 대구에서 70대 남성과 경북 경산에서 60대 남성이 숨지는 등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대구 경북 사망자는 38명으로 자치단체는 집계하고 있습니다. 집단시설에서의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북 봉화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인 푸른요양원에서 어제 입소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서 오늘 34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경상북도는 지역생활시설 580여 곳, 입소자와 종사자 2만 7천여 명에 대해서 2주 동안 예방적 집단격리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구에서는 생활치료센터가 전국에서 처음 운영되고 있는데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가 아직도 많은가 보죠? 네, 대구에서만 현재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가 1,800여 명에 이릅니다. 지난 2일부터 생활치료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환자 증가 속도에 비해서 시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대구시는 중앙교육연수원과 대구은행 연수원 등 생활치료센터 6곳을 확보해 이번 주말까지 경증 환자 1,100여 명을 이송할 계획인데요. 전체 확진자 4,300여 명 가운데 생활치료센터와 병원 입원자를 빼더라도 40% 정도는 여전히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검체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대구시는 어제까지 신천지 신도 1,900여 명 가운데 78%의 검사를 완료했고 이 가운데 52%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주 안에 검사를 마무리하고 일반 시민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신임 공중보건이 740여 명을 오는 9일부터 대구 경북에 투입하고요. 국가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국군 대구병원도 300여 개 병상, 430여 명의 의료진으로 오늘부터 중증도 이상의 환자 치료를 시작합니다. 또 정부는 경북 청도에 이어서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경산을 감염병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이번에 수도권 상황 알아봅니다. 서울 누적 확진자는 100명을 넘었고 용산구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광명과 수원 등에서 확진자가 늘면서 수도권 전체 누적 확진자는 이제 220명을 넘었습니다. 서울시청 연결합니다. 윤보미 기자, 수도권 확진자 현황 정리해 주세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공식 집계한 수도권 누적 확진자는 222명입니다. 어제 0시부터 오늘 0시까지 하루 동안 확진자 13명이 늘었습니다. 서울에서 4명, 그리고 경기에서 9명 늘었습니다. 수도권은 대구 경북 지역 다음으로 확진자 수가 많습니다. 서울 누적 확진자는 이제 103명입니다. 오전 서울시 자체 발표에서는 2명이 더 늘어서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하면 105명이 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용산에서 첫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용산구에 사는 50살 여성 1명이 어젯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성동구 주상복합 관련 확진자인 직장 동료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 동대문구와 중랑구, 강북구에서도 각각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경기도 누적 확진자는 110명입니다. 광명 두 번째 확진자, 성남 네 번째 확진자가 확인됐고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수원 생명샘교회 신도의 가족들도 집계에 포함됐습니다. 생명샘교회는 보건당국이 밝힌 집단 발생 사례 중 하나인데 현재까지 확인된 관련 확진자가 10명입니다. 수원시는 이 교회 신도들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은 9명인데 어제 늘어난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네, 서울에는 차량 이동형 선별진료소도 운영 중이죠. 오늘은 어디에 설치됐습니까? 네,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서울은 오늘 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은평병원과 서초구에 있는 옛 소방학교 그리고 잠실 주경기장 주차장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강서구에 있는 이대 서울병원도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밖에 서울시는 인재개발원에 이어 2차 격리시설로 영어마을 강북 수유캠프를 지정했습니다. 1차 격리시설인 인재개발원의 수용 능력이 초과해서입니다. 마스크 관련 대책도 속도를 내는 중입니다. 서울시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사를 집중 단속했는데 매점 매석과 탈세가 의심되는 업체 등 25곳을 적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습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치단체가 마스크를 직접 나눠주거나 판매하는 겁니다. 서울에서는 양천구가 오늘부터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사는 곳에 직접 찾아가서 마스크를 5장씩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 80세 이상 주민부터 마스크를 차례로 지급합니다. 또 6세 이하 어린이를 위해서는 관내 어린이집 300여 곳에 마스크를 공급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윤봄입니다. 네, 코로나19 최전선, 대구 경북이죠. 확진자가 급증하는 만큼 의료진 피로도 누적도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환자가 워낙 많은 데다 각종 보호장구도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있어서 의료진 충원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김재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돌보기 위해 의료진이 보호복을 착용합니다. 보호 안경에다 몇 겹에 이르는 장갑까지 착용하고 환자를 돌보면 2시간도 채 안 돼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대구 동산병원의 경우 39명의 의사가 200명이 넘는 환자를 매일 돌보느라 휴일도 휴식도 잊은 지 오래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매일 출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들 조금 피로도가 쌓이고 있고 조금씩 이제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건이 그렇게 안 되고 있어서.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증 환자만 20여 명이 있는 경북대 병원의 경우 간호사들이 줄곧 2교대로 일해왔습니다. 최근에야 정상근무 형태인 3교대로 전환됐지만 보호복을 입고 중증 환자들을 돌보다 보니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거를 거의 4시간 이상씩 입고 일한다고 보셔야 돼요. 들어갔을 때 중환이 생겨버리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라서 4시간 이상씩 입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헌신과 열정만으로는 환자를 돌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주간 근무하고 난 뒤에는 이분들을 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또 추가적인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고. 보건당국은 공공, 민간 영역을 가리지 않고 의료 인력을 확보할 방침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자원봉사 의료인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교수님, 조금 전 리포트 보셨겠지만 일단 보호구 착용이 피로도를 가중시킨다. 이게 일반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레벨 D 보호구라고 해서 이제 N95 마스크, 보안경, 또 우리가 장갑, 그다음에 전신 보호복 이런 걸 입고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땀이 비오듯 하고 또 이제 중증 환자들 폐렴 심하고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도 해야 되고 또 그 감염의 우려도 있으니까 주의를 해서 옷을 벗고 입고 하는 과정에 감염 예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피로 이게 가중되다 보니까 이제 더 빨리 피로도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간으로는 책임감으로 이제 이겨낼 수는 있겠지만 좀 길어지면 상당히 이제 졸도하는 분도 지금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의료진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입하느냐 또 추가적인 의료진을 좀 교대로 쉬게 하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보건당국이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보도된 사진을 보니까 얼굴에 자국이 아니라 거의 상처처럼 패였던데요. 그렇죠. 이 보안경이나 이런 걸 꽉 조이니까 장시간 이제 착용하고 이렇게 눌리죠. 예. 상당히 그러면 의료진들 지금 피로도뿐만이 아니고 거의 좀 한계치에 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중증 환자 보는 의료진은 특히나 경증 환자는 좀 그래도 여유가 있지만
중증 폐렴이나 고령자, 이 혈압도 오르락내리락하고 뭐 인공호흡기 달고 에크모하고 이런 데는 그 자체로 이제 긴장되고 거의 한계치에 지금 다다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계속 지원 인력들이 자원해서 가시는 분들도 네. 많이 계시다고는 들었는데 네. 이게 그런데 의존하기에는 지금 너무 상황이 급박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자원 인력, 의료진, 뭐 의사, 간호사 가셔도 금방 투입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증 환자들은 이 보호구 착탈 훈련을 시켜서 시험도 보고 착오가 없을 때 이제 투입하는 거지. 아, 그것도 바로 투입이 안 됩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그 보호구 입구 벗는 거를 잘 못하면 그 틈에 이제 감염이 될 수가 있어서 오히려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더 해가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상당히 지금 중증 환자분은 뭐 국가지정음악격리병상, 상급종합병원, 감염병 전담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은 굉장히 피로도가 높은데 겉으로는 드러나지가 않죠. 겉으로는 지금 뭐 확진자 대기 자가격리라든지 또 생활치료센터 이런 데는 보이지만 진짜 중증 환자 진료 실태는 지금 겉으로 알리지 않아서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예, 박 기자. 좀 전 중계차에서 차량 이동용 선별진료소 나왔잖아요. 계속 지금 저희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 거죠? 일단 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 그리고 특히 대구나 경북 지역에서는 이런 유증상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뭐 줄을 서서 선별진료소를 이용할 경우에 또 교차 감염의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 그 기다리면서 또 줄 서서 들어갈 때 또 의료진들도 더 그 감염의 위험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을 이용해서 자가용 차량, 자기가 타고 온 차를 이용해서 각 그 구간마다 제일 처음에는 문진을 하는 구간을 지나고 또 통과를 하면 거기서 열을 체크하고 또 열이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만약 검체 채취를 해야 된다 싶으면 또 다음 단계로 또 차가 이동을 해서 실제로 그 차 안에서 그 바깥에서는 의료진이 그 창문을 열고 이렇게 검체 그 코 안하고 입안을 갖다 검체 채취를 하면서 통과를 할 수 있어서 더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그 위험도도 낮출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하나 더 보완돼야 될 거는 이제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 자동차가 없는 분들을 위한, 그러니까 이 차량 이런 선별진료소가 좀 도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금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조금 더 빨리 도입돼야 된다는 목소리들, 전문가들의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해외에서 또 칭찬이 많았는데 맞습니다. 이게 국내 의료진이 개발했다면서요? 네, 이게 아마 원래는 생물 테러, 생화학 테러 때 이런 아이디어들을 갖다 제일 처음에 고안을 했던 것인데 그 인천의료원의 감염내과 김진용 선생님께서 이렇게 빨리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의심 환자들은 계속 많이 증가하는데 선별진료소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밤새 이제 그 설계도를 고안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지자체나 이제 정부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지금 보급돼서 지금 검사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원활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두 분 대담 잠시 뒤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네, 부산에서는 확진자 증가세가 잠시 주춤해졌지만 특정 학원에서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청 연결합니다. 노준철 기자, 학원 원장과 접촉한 학부모까지 감염이 됐다는데 2차 감염 사례까지 나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부산의 한 어학원에서 원장과 상담을 한 학부모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 학원 관련 확진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습니다. 온천교회 신도인 이 학원의 30대 강사가 지난달 24일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강사와 접촉한 학원 원장이 이틀 뒤 추가 감염됐습니다. 이 학원 원장은 학생 12명과 1대1 방식으로 수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학생들은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이후 증상이 나타난 학생 2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학원 원장과 접촉한 학부모까지 추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이 학원에서 확진자가 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원장에게 수업을 받은 수강생 10명에 대해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신천지 관련 추가 확진자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대구 신천지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고 진술한 20대 남성입니다. 이 남성은 자가격리 중에 증상이 나타나 선별진료소를 찾았다고 밝혔지만 부산시가 확보한 신천지 신도 명단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부산시가 갖고 있는 신천지 신도 명단이 정확한 건지 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 신도 40여 명은 아직까지 소재 파악이 안 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청에서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대전 충남에서는 첫 확진자가 나온 지 2주 만에 누적 확진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여기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한솔 기자, 이 천안 댄스 교수서 관련 확진자가 또 나왔네요. 네, 오늘 대전과 충남에서는 확진자가 7명 더 늘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오늘만 5명이 추가됐는데 댄스 교습소 수강생 일가족 4명이 어제부터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대전에서는 오늘 대전 11번째 확진자인 지하철 역장의 아내와 지난달 중순 대구 신천지 교회를 다녀온 20대 대학생 1명이 확진됐습니다. 2명 모두 접촉자라는 통보를 받고 일주일가량 자가격리를 해오다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지역별 확진자 수는 대전 18명, 세종 1명, 충남 88명으로 모두 107명입니다. 특히 지난달 말부터 천안과 아산 지역에서 댄스 교습소와 관련된 확진자가 급증했는데요. 아직 최초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 감염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 오늘 확진된 2명 모두 자가격리된 상태에서 확진돼 비교적 통제 범위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어제 대전에서 첫 완치자도 나왔죠? 네, 대전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였던 20대 여성이 이번 12일 만에 완치 판정을 받고 어제 퇴원했습니다. 대전 첫 완치자인데요. 대구에 다녀온 뒤 확진됐고 이번 기간 증상은 비교적 가벼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천지 신도에 대한 검사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신천지 신도 중 유증상자는 601명인데요. 이 가운데 89%에 해당하는 532명이 검사를 마쳤고 확진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편 천안과 아산 지역의 집단 발병으로 충남은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대구, 경북에 이어 전국 3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천안 지역 확진자의 동선 공개가 느리고 방역이 허술하다는 시민 불만이 잇따르는 가운데 천안시와 충남도는 민간 업체를 동원해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한솔입니다. 경남에서는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되면서 집중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남 최고령 확진자인 78살 할머니가 완치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KBS 진주방송국 연결합니다. 최진석 기자,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는 장소가 노래 연습장이죠? 네, 경남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난 곳은 거창 웅양면과 창녕의 한 노래 연습장인데요. 현재 집중 역학조사와 접촉자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 사이 확진자 4명이 나온 거창군 웅양명에는 어제부터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마을 주민 230여 명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 6명의 유력 전파지로 의심되는 창녕군 동정 노래방은 지난달 27일 폐쇄됐는데요. 방문자 195명을 찾아 검사를 마쳤고 접촉자들을 추가 검사하기 위해 역학조사와 주민 자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은 오늘 오전 창원 2명, 창녕 1명 등 3명이 더 늘어 누적 확진자가 73명입니다. 창원 확진자는 지난달 19일 대구를 다녀온 38살 여성과 이 여성의 7살 아들입니다. 창녕의 확진자는 25살 남성으로 앞서 말씀드린 확진자 5명이 나온 창녕의 노래 연습장을 다녀온 이력이 확인됐습니다. 경남의 최고령 확진자인 78살 할머니는 어제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경남 3번째 완치자입니다. 대구 경북 확진자들의 경남 이송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창원병원이 오늘부터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시작했는데요. 경증 환자 진료를 위한 148개 병상을 확보하고 창원병원과 정부 지원 인력 등 의료진 170여 명이 투입됩니다. 또 경남에서는 오늘부터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적 마스크가 5장에서 3장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면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경남도민이 지금보다 60% 정도 늘 것이라는 계산인데요.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서 우체국의 마스크 판매 시간과 농협의 번호표 배부 시간을 오전 11시로 동일하게 조정했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의 마스크 판매 시각은 오후 2시부터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진주에서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충북 청주에서도 확진자 3명이 더 늘었습니다. 처음으로 완치 판정을 받아서 퇴원한 환자도 나왔습니다. 충북도청 연결합니다. 이유진 기자, 오늘 확진자들은 자가격리 중이던 가족들이죠?
네,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마지막 검사에서 일가족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충청북도가 현재까지 집계하고 있는 확진자는 모두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충북 두 번째 확진 환자, 그러니까 청주 택시기사 A씨의 50대 부친과 모친, 그리고 4살 된 아들입니다. 이들은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가 진행됐는데요. 당시에는 3사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4일간의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검사를 실시했다. 오늘 오전 3사람 모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북에서 어린이 환자가 발생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이들 확진자들은 고열이나 기침 증상을 보이진 않고 있으며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확진자를 포함해 이들과 밀접 접촉한 사람 등 충청북도가 관리하는 대상은 모두 1,350여 명입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괴산의 80대 여성 B씨는 현재 서울중앙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B씨와 접촉한 7명 중 6명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청북도는 우선 확진자와 접촉한 보건소 직원들과 주민들을 자가 격리 조치하고 B씨가 확진 판정 전 다녀간 병원과 보건소 등 5곳의 소독 조치를 마쳤습니다. 방역당국은 아직 B씨의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역학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어제는 또 충북의 6번째 확진자인 20대 여성이 처음으로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습니다. 충북의 8번째, 10번째 확진자도 어제 실시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오늘 2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으면 퇴원하게 됩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의심 증상을 보인 충북의 신천지 신도 230여 명 가운데 185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충북도청에서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교육부가 학생들의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학을 추가로 연기했죠. 그런데 학생들은 학교 대신에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로 몰리고 있습니다. 전격적인 개학 연기 결정이 벌써 무색해졌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산 진구의 한 영어학원입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어제까지 확진자 4명이 확인됐습니다. 온천교회 신도인 이 학원 강사가 감염된 뒤 학원 원장이 뒤따라 감염됐고 이어 원장이 가르치던 학생 2명까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에 부산시 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지 말라는 문자를 일제히 보냈습니다. 실제 학원 현장은 어떨까? 학원을 들어오는 학생마다 체온을 측정한 뒤 손소독을 합니다. 코로나19 우려로 한동안 휴원했던 서울의 대형 학원들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계속 집에 있다 보니까 공부가 아예 안 되더라고요. 외부로 이렇게 출입을 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런 과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안전하다고 하는 학생들도 많고. 무증상 감염이라니 뭐냐 하면서 좀 확진 판정을 늦게 받아서 오히려 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서 학원의 결정이 좀 못 믿었다고 말하는 애들도 있고. 학원 측은 학생과 학부모의 요청으로 개원했다며 마스크 의무 착용 등 예방 대책을 세웠다는 입장입니다. 돌아다니는 거는 더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감염 기회만 높아지고 공부도 안 된다. 차라리 학원 오는 것이 나을 것이다 해서. 교육부는 학원들의 휴원을 권고했지만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 사이 서울 강남 서초 지역의 대형 학원 122곳 중 이미 절반 가까이는 문을 열었고 나머지 대부분도 다음 주까지는 다시 개원할 예정입니다. 학원 수업을 마치면 바로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로 향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학교를 안 가는 대신에 밀집된 공간에서 학원에서 학습을 한다든지 오염에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다면 이것은 휴교의 취지나 이거하고 배치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고심 끝에 개학을 3주나 연기했는데 사실상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한마음 창원병원이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봉쇄된 병원 안에서 하루하루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함께 격리된 직원이 촬영한 영상을 저희 KBS에 보내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의료진 등 6명의 확진자가 나온 한마음 창원병원입니다. 환자와 의료진, 보호자 등 190여 명이 집단 격리된 지 일주일째입니다. 출입문에 굳게 닫힌 병동 안. 방역복을 입은 행정직원이 병실을 돌며 의료 폐기물을 걷습니다.
병실 청소에 임종 환자의 시신 운구까지 행정직원들이 도맡아 합니다. 간호사들은 복도를 바쁘게 오가며 환자들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격리된 환자 80여 명은 대부분 중환자와 말기 암 환자들입니다. 밥을 떠먹여주고 머리를 감겨주는 일까지 간호사 50명이 하루 12시간 일하며 환자들의 손과 발이 되어줍니다. 계속 이교대하고 있어가지고 몸은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일단 환자분들 입원은 하고 계시니까 저희도 끝까지 열심히 해야죠. 환자 한 명당 한 병실에 격리됐고 하루 2번 병원 전체를 소독합니다. 민간 역학조사관도 함께 상주하며 이상 징후를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병마의 고통 속에 격리의 두려움까지 견디는 환자들과 그들의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 병원 주변에는 시민들의 응원 현수막이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그런 일들이 다 소소한 행복이었구나 그렇게 생각되고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가족들과 함께 외식도 가고 싶고 그리고 산책도 가고 싶고 그래요. 방역당국은 내일 확진자 접촉자들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으면 오는 8일부터 동일 집단 격리를 해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네, 정부가 잠시 뒤 오후 3시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합동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브리핑이 시작되면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그전까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교수님 조금 전에 리포트 보셨죠? 지금 네. 교육 현장이 좀 걱정인데요. 네. 이 사교육기관에서는 뭐 보셨겠지만 감염이 위험되는 바깥을 돌아다니느니 와서 공부해라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수능 시험 볼 때도 이제 비행기 그 운항을 그렇죠. 중단할 정도고 어떻게 해서든 공부를 해야 되는 참 그걸 우픈 현상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코로나19의 그 큰 유행 상황에서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면 학원도 사실 중단해야죠. 그러니까 이건 심각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강력한 뭐 발령을 좀 해서 학원도 좀 쉬게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 강의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충분히 집에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면서 실력을 향상할 수 있고 학원도 인터넷 강좌를 좀 동영상을 풍부하게 촬영해서 집에서 인터넷 강의로 하고 화상으로 뭐 질문할 수 있는 사실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은 아까 이동형 차량 선별 검사소처럼 새로운 IT 기술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발전이 돼서 기술이 발전하는 또 기회가 됩니다. 위기는 또 좋은 기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학원 이 상황은 사실은 인터넷 강의를 좀 활성화해서 집에서 강의를 듣게 함으로써 공부도 하고 지금 코로나19의 그 유행에 이제 지금 거리 두기도 하는데 학생 사이의 유행도 차단하고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정부가 좀 강력하게 개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뭐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뭐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이상의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았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가 사설 학원 뭐 수업까지 중단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이제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이 개학 연기된 이 기간에 학원이나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하는 것들이 대단히 좀 우려스럽다고 보시는 거죠. 우려스럽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 지금 추세를 늦추고 좀 조금이라도 환자 수 줄이고 기대하고 있는데 십시일반 모양으로 티끌모아 태산으로 집단 유행을 차단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그런 모임들이 있다는 것이 아무리 학교 휴업하고 연기하고 노력을 해도 예.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것들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조금 이해 부족이랄까요? 네. 내지는 뭐 굳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이런 약간 이제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마음을 놓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여전히 필요한 거죠. 여전히 필요합니다. 뭐 이 기침 대책이 하면 1m 내지 2m인데 2m 거리가 힘들면 적어도 1m 거리를 두면 됩니다. 뭐 저는 사실 평상시에 악수를 안 합니다. 우리나라 관행상 사업상 만나면 악수하지 않습니까? 저는 악수 안 합니다. 근데 그냥 목례만 하죠. 이 악수는 이제 서양식이고 서로 저희가 없다는 표시인데 사실 우리 동양 전통의 인사는 목례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동으로 되고 접촉이 안 되니까 감염 우려도 없고 저도 뭐 아침에 이제 가족들하고 포옹도 안 합니다. 그냥 멀리서 먼 발치에서 인사하고 포옹도 이제 지금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을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족이나 친구부터
악수도 안 하고 포옹도 안 하고 당분간 뭐 이게 뭐 영원히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한 이 단계에 잠시 우리가 좀 물리적 거리를 좀 두는 거죠. 악수나 포옹도 지금 감염병 확산 국면에서 잠깐 중단하신 건가요? 그렇죠. 박 기자,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엇인지 조금 한번 사실 짚어볼까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용어가 좀 낯설고 생소할 수 있고요.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얘기를 하면 사회적으로 나를 고립시킨다라는 부정적인 좀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저는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데요. 잠시 떨어져 있게. 왜냐하면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그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요 유행세가 꺾일 때까지 잠시 떨어져 있기로 좀 설명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사람 많은 데는 안 가기, 사람 많은 데 피하기, 그리고 집에서 일하기, 그리고 집에서 머물면서 쉬기, 그리고 사회적 모임을 피하고 아까 얘기하셨듯이 악수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함께 식사하는 걸 피하는 것, 요것만 지켜도 사람 간 전파로 인한 계속 확산은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 실천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집에서 식사를 같이 안 하기도 어렵고 또 어쨌든 출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은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실천하기가 사실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본인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고 사회 문화, 이 분위기가 다 같이 이런 것들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약간 몸이 안 좋고 근육통이 있고 약간 미열이 있으면 회사를 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그 회사를 안 간다는 얘기를 하기가 참 두렵거든요. 또 자기가 확진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더 숨길 수도 있고요. 이런 분위기를 갖다 지향하기 위해서는 이제 회사 차원에서 유급휴가나 병가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쓸 수 있는 자유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대폭 좀 허락해줘야 되고 국가적으로 또 이런 것들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다시 이제 아까 지역 중개차 얘기로 좀 넘어가세요. 그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매일같이 지금 중개차 연결해서 새로운 사례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뭐 학원도 있었고 아까 얘기한 요양병원도 있었고. 자꾸 이런 식의 새로운 유형의 집단 감염이 나타난다는 건 분명히 안 좋은 징조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노래방도 얘기 나왔고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그 이상의 또 여기 집단 유행들이 잠재하고 있다는 것 중에 이제 표면에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중한 견해를 밝히는 것이고 지금 사회적 거리도 어떻게 보면 이제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우리가 잠시 집중적으로 해서 이게 줄어들면 그 다음에 본래로 가면 되는데 지금 이걸 안 지킴으로 해서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오랫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는 건 힘들거든요. 잠시 아주 소위 우리 속된 말로 빡세게 해서 이 유행세를 멈추고 늦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 되는데 이것이 안 지켜지면 빡세게 안 하면 소위 빡세게 안 하면 쉽게 말씀을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어중간하게 하면 환자세가 계속 생기면서 길게 감으로 해서 이게 소위 이제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좀 국민 개개인의 방역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도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뭐 솔직히 기침 에티켓, 방역 주체가 된다. 예, 개개인이 방역 주체. 우리가 이 촘촘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물이 코가 촘촘해야 이 작은 물고기를 잡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 하나하나가 그 그물코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국민 하나하나가 그물코인데요. 하나 그물코가 지키지 않는다. 개인 위생이나 뭐 거리두기 안 지키고 거기가 구멍이 나면 그걸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이제 발생하는 것이고, 이 코로나19는 혼자서 이 1,2m를 뛰어가서 감염 못 시킵니다. 이 사람이 숙주가 돼서 기침 재채기 할 때 몸 안에 바이러스가 있다가 사람 사이에 1,2m 가까워졌을 때 그때 기침 재채기 물방울 타고 아니면 악술 타고 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m 거리를 지금 실천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이제 자연스럽게 마스크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잠시 뒤에 이제 마스크 뭐 대책 브리핑이 있을 텐데, 일단 이제 마스크는 어쨌든 좀 재활용을 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회용 마스크를 가정했을 때 며칠 정도 쓰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보세요? 뭐 이제 지침이 나오겠지만 일회용 마스크를 얼마나 깨끗하게 우리가 뭐 표면, 안면을 손을 안 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쳐놓거나 해서 오염 안 된 상태로 얼마나 깨끗하게 유지했느냐. 아니면 이제 마스크를 썼는데 상대방이 기침 재채기를 하고 뭐 본인도 이게 이제 마스크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것도 있고 본인이 기침 재채기를 하면 마스크를 써서 타인한테 퍼지는 걸 막는 쌍방향 예방 조치거든요. 그래서
마스크가 겉면이나 안면이 침으로 심하게 오염됐다. 그런 경우는 하루가 안 되더라도 버리고 새 걸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그 오염 안 되게 청결되게 잘 관리했느냐가 아마 사용 기간이 될 것 같은데 아마 뭐 지침을 곧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면 마스크도 안 쓰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는 겁니까? 예, 제가 이제 논의 원칙적으로는 뭐 지금 공인된 마스크를 쓰는 게 좋은데 없을 때 뭐 지금 워낙 지금 품귀 현상 있고 본인이 꼭 나가야 되는데 없다. 그럼 면 마스크를 대신 차용할 수 있는데 좀 두터운 걸로 한 이 정도 두터워서 뭐 침이나 물방울이 투과가 안 돼서 겉에 침이 튀어서 그것이 투과돼서 입 안쪽까지 들어가지 않는 좀 두터운 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스크 수급 관련해서 이제 많이들 좀 불편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마트에 긴 줄 늘어선 것도 사실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네. 이게 곧 안정될 거라 이렇게 보시는 전문가들도 계시고, 왜냐하면 이제 정부가 계속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공적 마스크 판매처가 지정이 되고 있다는데 괜찮을까요? 이게 DUR 마스크도 필요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때문에 이제 가수요도 있고 또 이번 기회에 매점 매석에서 좀 한탕하는 그런 것도 있고 정부는 계속 이제 생산하는데도 부족한 그 원인 중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 필요한데 이제 부족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지금 가수요나 뭐 이런 또 매점 매석 좀 단속하고 또 이 마스크가 꼭 필요하지 않은 분들도 사다 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고위험군 만성병 환자들이 우선적으로 감염되면 위험할 거고 그분 우선순위가 있어야죠. 우리가 신종플루 때도 타미플루 처방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었거든요. 백신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고위험군 만성병 환자. 당장 필요하신 분들. 당장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젊지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분. 사회생활 하는데 특히나 이제 경찰이나 소방서나 사회 안전망 유지하는 필수 요원들. 그분들도 필요할 거고 또 일반 회사 직원도 지금 뭐 재택근무를 많이 하지만 꼭 출근해야 되는 젊은 사람들도 필요하죠. 그런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본인이 우선순위가 뒤면은 좀 필요한 분들한테 양보하는 사회적으로 지금 어려운 위기에 서로 양보하고 좀 협력하는 그런 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도 물론 이제 필수품이 됐지만 말씀하신 대로 좀 특히 이제 고위험군 환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그러니까 어제 이충원 기자는 계속 마스크를 좀 양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스크 나누는 좀 문화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예, 그런데 사실 양보라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고위험군은 정부에서 좀 공급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 마스크 수급 대책 관련 브리핑이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들어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부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마스크 시장 안정화를 위한 수급 대책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김용범 제1차관님 모두 발언, 이어서 기자단 질의응답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1차관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먼저 공식 브리핑을 시작하기 전에 브리핑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 어제로 공지가 됐다가 오늘로 바뀌고 오늘도 다시 9시 반에서 3시로 두 차례에 대해서 변경돼서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많은 불편과 혼선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깊은 이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발표드리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은 금요일 오전 개최된 임시국무회의에 보고되어 다양한 제안과 깊이 있는 검토 및 토론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 대책과 관련된 고시 개정안도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 의결되었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마스크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고 발길까지 돌리는 국민 여러분을 볼 때마다 송구스러운 심정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이 따르지 못하는 문제가 핵심입니다. 사태가 확대되기 직전 하루 660만 장 정도였던 생산량을 한 달 사이에 1000만 장 수준으로 빠르게 늘렸지만 5천만 국민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입니다. 그마저도 방역전선에서 땀 흘리는 의료진과 같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께 우선 지급하고 나면 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 따라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부족한 물량의 마스크를 신속하고 공평하게 배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첫째, 공급의 확충입니다. 마스크 수출은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매점 매석으로 적발된 물량은 즉시 국민에게 보급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최고 가격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생산업체의 생산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핵심 소재인 부직포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산 및 수입선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물량이지만 모두가 공평하게 약국을 중심으로 일주일에 2매 한도로 판매하겠습니다.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마저도 보장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최전선에서 방역, 의료,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위해 마스크가 우선 지급되는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양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지금은 긴급한 상황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은 물론 국민 모두가 서로에게 안전망이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의 두려움을 이기려는데 협력과 연대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급 확충, 공평한 배분, 협력과 배려 순으로 상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급 확충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각 국가들이 자국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함에 따라 원재료 확보와 마스크 공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스크 수급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하루 평균 1000만 장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마스크 생산량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마스크 생산 관련 업체들과 협력하여 장단기 마스크 생산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재정, 규제 완화, 행정력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1개월 내에 하루 평균 약 400만 장의 마스크가 추가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우선 기존 업체들의 생산 능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의결된 예비비를 신속히 투입하여 효율성이 높은 마스크 포장기계 40기를 영세업체에 공급하겠습니다. 생산 라인의 생산성이 30%가량 제고됨으로써 하루 약 70만 매의 생산 확대가 예상됩니다. 하루 700만 장 수준에 그치고 있는 주말 생산량 확대도 유도하겠습니다. 마스크 매입 기준 가격을 100원 이상 높여주고 주말 및 야간 생산 실적 등에 따라 추가 인상하는 등 업체의 자발적인 생산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민간에서 발주한 75기의 추가적인 마스크 생산 설비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동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하루 375만 장의 새로운 생산 능력이 확충됩니다. 둘째, 마스크 생산의 필수적인 원자재인 멜트블로온 필터를 최대한 확보하여 마스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루 13톤 수준인 멜트블로온 필터 생산량을 신규 설비의 조기 가동, 기존 설비의 전환 등을 통해 1개월 내에 23톤 수준까지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최대 27톤까지 늘려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한 추가적인 물량 확보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생산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들도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마스크 생산업체들이 조기에 필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가 종료되는 6월 말까지 생산 확대를 위해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을 보조하는 추가 고용 보조금을 신설하겠습니다. 마스크 포장 규제를 완화하고 검사 부담도 경감하는 등 관련 규제도 대폭 줄이겠습니다. 넷째, 마스크 및 멜트블로온 필터 생산자가 최대한 생산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생산 확대 명령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생산 확대를 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마스크 생산 설비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불철주야 마스크를 생산하고 계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계약에 우선하여 정책에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정부를 대표하여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마스크 생산으로 업종 전환을 계획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 완화, 자금 지원 등 정책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최근과 같은 마스크 수급의 어려움이 재발되지 않도록 마스크 수급이 안정된 이후 일반 국민 대상 보건용 마스크 및
의료진용, 방역용 마스크를 정부가 직접 비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생산 설비와 고용을 늘린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태가 안정된 이후에도 정부 비축 대상 선정 시 우선 배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평한 배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내에서 생산된 마스크는 전량 국민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현재 생산량의 10%까지 허용되던 해외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평한 배분을 위한 정부의 관리 및 책임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총 생산량의 절반이던 공적 공급 물량을 8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조달청이 책임지고 모든 공적 물량을 일괄 계약하여 공적 판매처에 직접 배분함으로써 생산 배송관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남은 20%에 대해서는 운수업, 요식업계 종사자 등 업무상 마스크 사용이 필수적인 수요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시장 기능을 열어두되 매점 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에게 대량 판매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신고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루에 생산되는 1000만 장의 마스크를 기준으로 800만 장의 공적 물량 마스크는 의료, 방역 등 정책 목적을 위해 200만 장 수준을 우선 배분한 후 나머지 600만 장은 약국,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공평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적 목적을 위한 200만 장 물량의 경우 의료기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 시급한 부분에 우선 배분하고 민간 유통채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필요 최소한의 공적 물량을 제공하겠습니다. 나머지 600만 장은 접근성이 높고 구매 이력 관리가 가능한 전국의 2만 3천여 개 약국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적 마스크 공평 배분을 위한 구매 3대 원칙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먼저 1인 1주 이내 구매 제한 원칙입니다. 수요량 대비 마스크 생산량이 충분하지 못한 현 상황을 감안하여 국민 한 분당 1주에 살 수 있는 마스크 구매량을 2배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마스크 구매 오부제를 시행합니다. 장시간 줄서기 등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마련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공적 판매처를 통한 마스크 구매는 본인들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정해진 요일에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생업 등으로 주중에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전 국민의 마스크 구매 이력이 체크 관리되어 1인이 일주에 2매 이상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해당 주에 마스크를 구매하시지 않았더라도 그 부분은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실 분은 반드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3대 구매 원칙은 내일 3월 6일 금요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다만 금주는 경과 기간으로 설정하여 3월 6일 금요일에서 3월 8일 일요일까지 3일간은 1인 2매만 구매할 수 있고 이 기간에는 오부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약국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우체국 등이 약 일주일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걸쳐 약국과 통합 가능한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적 물량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우체국 등에서는 1인당 1매만 구매할 수 있으며 시스템 구축 후에는 약국, 우체국 등 통합으로 국민 한 분당 일주에 2매씩만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초기에는 혼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약국별로 수량이 일찍 소진될 수 있습니다. 130여 개 생산 공장에서 만들어진 마스크가 지역별 물류센터로 배송되고 다시 작은 단위로 포장된 후에 2만 3천여 개에 달하는 동네 약국까지 배달되는 길고도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생산업체, 물류센터, 배송업체가 24시간 비상체조로 밤낮 없이 매진하더라도 동일한 시간에 모든 약국에 똑같이 공급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약국별, 동네별로 사정이 달라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바로 구매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간 누구도 중복 구매가 안 되므로 차츰 마스크 구매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집중 단속 중인 매점 매석 방지 노력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장을 교란하는 매점 매석 행위로 단속된 마스크는 공적 판매처를 통해 즉시 유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력과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틀 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보건용 마스크가 오염되지 않은 경우 마스크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 예방에 도움이 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적 물량 외에 20%의 민간 공급분도 업무 특성상 마스크 사용이 기요한 분들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정 민간 업체나 지자체 대량 구매나 사재기는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이 우리 국민의 용기를 꺾을 수 없습니다. 최전선에서 희생하는 방역 요원, 밤낮없이 근무하는 의료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단기간에 생산량 확대가 제한되어 있어 공급이 수요보다 태부족한 상황입니다. 가장 필요한 분들께 마스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전 국민의 이해와 양보가 절실합니다. 불가피하게 주당 1인 2매 구매 조치를 시행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더 많은 마스크가 생산되어 공평하고 빠르게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비상경제시국에 전력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포함한 30조 원 이상의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였고 금일 11.7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기존 예산을 모두 활용하고도 부족한 재원은 추경이 뒷받침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국회의 빠른 처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합동 브리핑 들어보셨습니다. 박 기자, 일단 짧게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세요. 네, 일단 마스크 공급량을 늘리고 공평하게 배분하겠다는 게 핵심 요지입니다. 우선 배분에 있어서 약국을 중심으로 우리 국민 한 명당 일주일에 2매로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량도 지금 하루에 1000만 장 수준인데요. 이것을 이제 제재를 갖다 완화하거나 규제를 좀 더 완화해서 1개월 내 하루 평균 400만 장을 더 추가로 생산하겠다는 게 또 요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급량을 충분히 늘려도 또 부족할 수는 있다라고 또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1000만 장 중에 800만 장, 그러니까 즉 공적 물량을 갖다가 지금 현재 50%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늘려서 800만 장까지 공적 물량으로 확보하겠다는 것도 요지입니다. 그리고 그 800만 장 중에 200만 장은 또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배분을 하고 600만 장을 공적 판매처로 돌려서 또 배분을 하겠다는 게 주요 요지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주민등록에 따라서 오부제, 끝자리에 따라서 요일별로 그 수가 맞는 사람들만 구입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불편 때문에 주민등록 끝자리를 활용한 오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큰 요지입니다. 마스크 구매 오부제가 이제 주민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구매 날짜를 제한하겠다. 그래서 요일이 월요일이면 그 주민등록 끝자리를 가지고서 이제 하겠다는 건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거는 아마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일단 1인 1주 2매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비상한 지금 조치가 내린 것 같고요. 그럼 힘들게 사더라도 하나 갖고서 3, 3일 정도 써야 되겠죠. 주말은 일출 안 하신다는 가정하에 일상에서 하루에 이제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이제 3일 정도, 2, 3일 정도 써야 되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겉면과 안쪽 면이 오염 안 되게 이렇게 잘 위생적으로 보존하면서 사용하시고 오염됐다고 하면 그건 이제 버리고 이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예방 아이템이 돼버리다 보니까 국민 개개인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좀 불편하지만 좀 감내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부제에 대한 내용 잠깐 아까 좀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주민등록 끝자리가 아니라 그 연도, 태어난 연도를 가지고 이제 오부제를 한다는. 그렇게들 이해하셨을 겁니다. 네. 두 분 오늘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경칩절기인 오늘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서울이 영하 2도 등 내일까지는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아침에 제주와 남해안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하늘입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해안 지역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광주가 9도, 부산이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잠시 뒤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이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